옛사람들은 왜 얼굴의 생김새보다 먹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겉모습은 바깥의 껍질일 뿐이고 품격은 행동 속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태도와 절제, 배려가 숨김없이 나타납니다. 공자도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얼굴빛을 꾸미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일깨웠다고 전해집니다. 핵심은 바깥을 가꾸기보다 안을 다듬는 데서 사람의 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고유한 기운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이 아무리 번쩍여도 마음의 본질은 끝내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작은 듯 보이는 먹는 모습이야말로 인품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얼굴빛과 마음의 성품이 서로 이어져 있다고 여겼습니다. 겉의 형상은 단지 피부와 이목구비가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기질과 에너지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말투, 눈빛,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짐작합니다. 이런 관점이 바로 관상과 운명을 함께 이야기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안이 흔들리면 밖도 흔들리고, 안이 단정하면 밖도 단정해집니다. 먹는 일은 배를 채우는 생리적 행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먹는 방식에는 자제력과 의식, 그리고 예의가 드러납니다. 베트남에는 냄비에서 먹고 방향에서 앉는다는 말이 있어 식사 자리에서 예절과 태도를 지키라는 뜻을 전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남의 눈에 오래 남을 수 있으니 무심함으로 인상을 해치지 말라는 경계입니다. 먹는 모습이 단정하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전해집니다. 반대로 먹는 것이 거칠고 제멋대로이면 상대는 쉽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 불쾌감은 곧 신뢰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가꾸는 일은 화장이나 옷차림만이 아니라 내면을 닦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맑아야 얼굴빛도 밝아지고 삶의 흐름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태도의 뿌리가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동료는 식사 습관이 몹시 거슬릴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싫어하는 반찬은 젓가락으로 헤집어 한쪽으로 밀어놓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콤새콤한 오징어 볶음을 먹을 때도 양파는 옆으로 밀어두고 오징어만 집어 먹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결혼식 연회 자리에서 겪은 일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몇몇 손님은 자기 그릇에 아직 음식이 남아있는데도 좋아하는 메뉴가 보이자 재빨리 먼저 집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접시째로 자기 그릇에 덜어 담기까지 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그런 태도는 존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식사 예절은 겉의 포장보다 마음의 수준을 더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얼굴 생김새와 품격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로는 포청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북송시대의 명관으로 공정한 판결과 강직함으로 이름이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얼굴빛이 검고 눈매가 엄격해 흔히 말하는 잘생김과는 거리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곧은 기운과 청렴한 품격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매력이 아니라 정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포청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단지 외형이 아니라 마음과 품성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풍모가 생기고 그 풍모는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끕니다. 결국 사람의 값어치는 생김새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 태도와 책임감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인품이 겉을 만들고 겉은 다시 삶의 길을 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먹는 모습은 생활 습관을 넘어 교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어떤 지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걸음걸이와 앉는 자세, 그리고 식사 습관까지 엄격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먹어야 하며 한 점 집으면 그 점을 먹고 괜히 고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표정으로 싫고 조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답답하고 엄격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에 나가보니 먹는 습관이 곧 사람의 세련됨과 절제, 그리고 자기 통제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상대의 존중을 얻기 쉽습니다. 반대로 무심하고 거친 행동은 능력과 별개로 평판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이런 작은 디테일이 관계와 기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핵심은 교양이 작은 습관 속에서 먼저 보인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먹기 전에는 어른을 기다리고 먼저 우서른께 권한 뒤에 먹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소리를 내지 말고 과하게 주목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음식은 가까운 곳에서 집고 싫은 반찬이 있어도 버리지 말고 먹어 낭비하지 말라는 훈계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불편했지만 반복해서 지키다 보니 습관이 되었고 어느새 자연스러운 태도로 굳어졌습니다. 교양은 큰 일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여 인격이 됩니다. 진짜 교육은 잠깐의 규율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행동을 좋은 습관으로 굳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식사 태도를 살피는 사람은 일과 관계에서도 더 세심하고 배려 깊게 자라기 쉽습니다. 요점은 하루의 작은 예절이 결국 삶의 큰 품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은 그 바탕을 가장 깊게 만듭니다. 옛말의 인지, 초성본, 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의 마음은 본래 맑고 선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이는 흰 종이처럼 자라기에 걸음걸이와 말투 같은 기본부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의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자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아이가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곳은 거창한 강의실이 아니라 집안에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교양 있는 가정은 지식뿐 아니라 자비와 친절, 책임감을 함께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이런 작은 태도가 일과 성공에도 영향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 5년 전, 한 다국적 기업의 영업이사 자리에 지원했던 경험을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력을 확인하는 면접을 통과한 뒤 최고 경영자와 임원 둘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가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감각, 섬세한 응대, 대화의 균형을 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메뉴를 고르는 방식, 먹는 태도,
종업원을 대하는 눈빛까지 모두가 신호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젓가락질 하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절제와 품격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모습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직장과 관계에서의 신뢰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전통 문화에는 오랫동안 이런 관념이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불교와 도교에서도 마음과 형상의 관계를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생각이 여전히 힘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겉은 드러난 결과이고 마음은 그 안의 상태라는 관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빛과 태도도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환경은 마음을 따라 바뀌고 모습은 마음을 따라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원인이 되고 모습이 결과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은 형과 신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합니다. 형은 타고난 얼굴의 형태이고 신은 수양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결정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안의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얼굴의 흔적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선하고 평온한 마음은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의 빛도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원망이 가득하면 정신이 어두워지고 몸도 약해지기 쉽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기혈이 잘 돌고 오장육부가 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빛도 안정되고 사람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욕심과 원망이 쌓이면 몸이 약해지고 얼굴빛도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얼굴의 형상보다 마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마음을 말할 때는 덕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의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고전에는 덕을 첫째로 삼으면 덕이 행동을 낳고 덕이 재앙을 막아 흉함을 피하게 한다는 뜻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뿌리는 덕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둥 지방에 조각을 잘하는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요괴와 귀신 같은 형상을 새기는 일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 얼굴이 점점 더 흉하고 무거워지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 지역에서 유명한 선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선사는 얼굴빛이 밝고 위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바꾸고 싶다면 부처의 상을 100개 깎아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인은 그 말을 듣고 여러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의 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상들에서 엄숙함과 선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그는 부처의 상 100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공경과 선한 마음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인상이 더 후덕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부처의 상을 정성껏 새기는 과정이 마음을 씻었고 그 마음이 겉모습까지 바꾸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습을 낳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모습은 마음을 따라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선하면 얼굴도 후덕해지고 운명도 더 편안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탐욕이 가득하면 인상은 무거워지고 삶도 험해진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은 복된 얼굴과 복을 낳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은 복을 만든다는 말도 함께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선한 마음을 기르면 얼굴도 온화해지고 삶에서도 좋은 일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거칠고 사나워 보여도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며 자비를 키우면 얼굴과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못난 얼굴이 점차 좋은 얼굴로 바뀌고 운의 막힘도 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원래 후덕한 인상이어도 원망과 탐욕이 마음을 덮으면 그 복된 기운이 점점 흐려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과 모습은 떨어질 수 없고 쌓인 마음이 결국 삶의 길을 만듭니다. 다음은 조조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송나라의 유명한 장군으로 송태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진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식이 넓고 관상을 잘 본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진이는 조조빈의 얼굴을 보고 양쪽 관골이 도드라지고 인당이 넓고 눈에 빛이 있다며 젊어서 부유해질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흉한 상이 하나 있다고도 했습니다. 턱이 높고 입이 처져 있어 노년의 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너그럽게 대하고 덕을 심어 노년의 복을 준비하라고 권했습니다. 조조빈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부장과 병사들 가운데는 성 안의 백성을 모조리 죽여 위세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빈은 백성을 죽이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습니다. 민간인을 해치지 말라고 했고 여인을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탈도 금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식량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의 덕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조조빈이 강남을 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는 백성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해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휘하 장수들이 출정 전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조조빈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강남을 공격하는 날에는 함부로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병이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수들은 그를 존경했기에 함께 서약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 맹세 덕분에 많은 백성이 학살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 장군의 자비가 강남 전역에 퍼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감격해 식량을 가지고 군대를 맞으러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 때문에 반군의 저항은 약해졌고 큰 희생 없이 전쟁이 끝났다고 합니다. 민가의 재산도 크게 파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조조빈은 다시 진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진이는 한참 그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턱과 입의 기운 때문에 노년의 복이 없다고 보았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입가가 더 도톰해지고 얼굴에 금빛 기운이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고 복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빈은 금빛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이는 그것은 덕이 드러난 빛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 음덕이 있으면 얼굴에 노란 빛이 돌고 눈빛이 밝아지고 얼굴 전체에 길한 기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도 여러 대에 걸쳐
그 복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덕은 얼굴빛으로 드러나고 복은 길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대로라면 조조비는 노년에 편안하게 살았고 떠날 때도 아주 평온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69이었다고 합니다. 사후에는 자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자손도 많았고 아들들 가운데 몇은 이름난 장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대에 걸쳐 가문이 번성해 견줄 이가 없었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자비로운 인격과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처음에 상이 좋지 않다고 해도 너그러움과 인애를 실천하면 삶의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행동은 백성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얼굴과 운명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뒤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자비와 덕행은 오래도록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팔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하게 떠돌았고 점쟁이는 그가 굶어 죽을 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턱에서 입가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두 줄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배도는 깊은 우물 옆에서 울고 있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처녀는 아버지의 죄를 풀기 위해 금을 가져가려 했는데 그만 우물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물 아래에 큰 무언가가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처녀는 절망에 몸을 던지려 했다고 합니다. 배도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차피 자신도 굶어 죽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우물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을 찾아 처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처녀의 집안은 명예와 지위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점쟁이는 배도를 다시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상이 사라지고 대신 고관대작이 될 상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구해진 처녀는 오카라는 이름이었고 은혜를 갚으려 배도를 데려가 그를 가르치게 하고 부부의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배도를 친구에게 맡겨 추천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오카와 배도는 엇갈렸다고 합니다. 배도는 관직에 오른 뒤 인격을 잃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취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조정은 그를 붙잡아 처벌하려 했고 배도는 두려워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바위 옆에 쓰러져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오카는 남편을 찾다 그의 뼈만 남은 모습을 보고 그 곁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사람을 도운 한 생각이 큰 복이 되어 얼굴과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욕망과 타락이 그 복을 깨뜨렸고 굶어 죽을 업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과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업과 행동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주 남을 돕고 덕을 쌓으면 얼굴과 삶도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은 마음이 복을 만들지만 그 복은 품격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공자가 사람을 보는 법을 말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공자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힘이고 인품을 재는 잣대입니다. 복잡한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보면 됩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명예로 여깁니다. 한 번 한 말은 지키려 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남을 위한 것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칙이 약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굴기 쉽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깁니다. 무책임해서 이기도 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뢰는 조금씩 닳아 없어지고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족과 친구, 일터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말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존중받고 신뢰받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믿음을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둘째는 가족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효를 말하며 가장 어려운 것은 표정과 태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질을 챙기는 일보다 부모와 가까운 사람에게 기쁘고 온화한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효는 행동만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굴다가 집에 돌아와 피곤함과 짜증을 가족에게 쏟는 일이 흔합니다. 가족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 스스로를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이 있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립니다. 밖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가족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와 너그러움을 유지하는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밖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거칠고 참을성이 없다면 그 내면이 불안정하고 인격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상대가 실수한 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공자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인치과야, 가고기당, 관, 과, 사기인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또 그 뒤에 어떤 무리에 기대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실수 자체보다 실수 뒤의 태도가 인격을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말과 행동을 그럴듯하게 꾸며 결점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 앞에서는 본성이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겉만 화려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은 원칙이 약해 비슷한 방식의 실수를 반복하기 쉽다고 합니다. 교활하고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은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해 스스로 실패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고든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이유는 종종 불의에 굴복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을 막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수 후의 반응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며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 성숙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덮거나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책임감이 약하고 멀리 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넘어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 사람을 가릅니다. 이익을 대하는 태도는 마음을 시험합니다. 공자는 이런 뜻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군자, 강도덕, 소인, 몰이익. 군자는 도덕을 말하고 소인은 이익만 도모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차이는 이익 앞에서 무엇을 지키는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리와 원칙,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 자신의 이익을 일부 내려놓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도덕을 짓밟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회가 오면 신뢰를 쉽게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선택이 그 사람의 바탕을 보여줍니다. 이익은 예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날카로운 시험이라고 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도덕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함께할 만하다고 합니다. 작은 계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으로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익이 걸렸을 때의 행동을 먼저 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공자는 이런 뜻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군자, 화, 이불동, 소인동, 이불화. 군자는 화합하되 무리짓지 않고, 소인은 무리짓되 화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터나 조직에서 누가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지, 누가 파벌을 만들고 이익을 삼은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공정한 사람은 편을 갈라 상대를 몰아세우지 않으려 합니다. 열린 태도로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려 합니다. 그에게 화합은 억지로 지지를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위에 쌓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늘 편을 갈라 세력을 만들고 다른 편을 공격하는 사람은 조직의 불안을 만들기 쉽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신뢰를 잃고 자신의 평판도 스스로 깎아먹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여러 얼굴을 가질 수 있으며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숙해도 행동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작은 말투, 작은 표정, 작은 선택이 쌓여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기준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누가 함께할 사람인지 조금씩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공자와 노자의 만남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불리며 그 대화가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노자를 만나고 돌아온 공자가 사흘 동안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 남궁경숙에게 노담이라는 인물은 예악의 뿌리를 알고 도덕의 요체를 안다고 말하며 함께 가서 가르침을 청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노나라 임금에게 전해져 수레와 수행을 갖추어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노자는 먼 길을 온 공자를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도를 얻었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자는 스스로 도를 구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얻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노자는 도가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바치며 경쟁했을 것이고 말로 다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가 말로 가르쳤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될 수 없으며 마음이 바르게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는 결코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도는 밖에서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경과 서경을 연구했고 예와 악을 익혔으며 역경과 춘추도 깊이 살폈다고 했습니다. 삼왕시대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말했고 주공과 소공의 공명한 길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른이 넘는 임금에게 바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한탄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곧바로 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유계는 모두 옛 임금들의 오래된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옛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지금 무엇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닦는 것도 결국 옛 자취라고 했습니다. 자취는 사람이 남겨둔 신발 자국 같은 것인데 그 자국을 자국으로만 따라가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글과 흔적만 붙잡으면
길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말입니다. 첫 대화를 마친 뒤 노자는 공자를 데리고 대부 장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왕은 음악의 이치에 깊었고 공자에게 악률과 악리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자는 공자와 함께 제사의식을 살피고 전해지는 가르침의 자리와 예의 절차도 조사하게 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그곳에서 크게 감탄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공자가 제나라에 있을 때 대소의 춤과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음악을 듣고 난 뒤 공자의 마음이 활짝 트이고 멍하니 넋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고기를 먹어도 맛을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삼월불 지음이라는 고사로 전해집니다. 공자는 며칠 더 머문 뒤 노자와 작별했습니다. 노자는 공자를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한 사람은 재물을 주고 인한 사람은 말을 준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부유하지도 귀하지도 않으니 재물을 줄 수는 없고 다만 몇 마디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총명하고 깊은 사람은 남의 잘못을 잘 들춰내다가 화를 당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은 일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남의 허물을 파헤치다가 원망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된 자는 스스로 높다 하지 말고 신하가 된 자는 스스로 낮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절하며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겸손을 잃으면 그 지혜가 오히려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황하가에 이르렀을 때 강물이 거칠게 몰아치고 탁한 물결이 굽이쳤다고 합니다. 기세는 만마리 말이 달리는 듯했고 소리는 범이 포효하는 듯했다고 합니다. 공자는 강가에 오래 서 있다가 탄식했습니다. 서자여사부 불사주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흘러가는 것은 이와 같아 밤낮으로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황하가 쉬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세월도 쉬지 않고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기 어렵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기에 하늘과 땅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은 본래 자연이니 사람도 자연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 소년, 장년, 노년으로 변하는 것은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과 같으니 무엇이 슬프냐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죽는 것이니 그대로 두면 본성은 어지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인의에 분주하면 본성이 묶인다고 했습니다. 공명과 이익을 마음에 품으면 근심이 생기고 붙잡아 주면 번뇌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마음을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도를 걱정하는데 인애를 실천하지 못하면 전쟁과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하면 어찌하느냐고 했습니다. 삶이 짧은데 세상에 공이 없다면 백성을 도울 수 없으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노자는 넓은 황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물의 덕을 배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공자가 물에도 덕이 있느냐고 묻자 노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여러 물줄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에 머무를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도 물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의 덕이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낮아지는 법을 알면 다툼 없이도 길이 열립니다. 또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기에 막힘없이 스며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길, 억지로 하지 않고도 이익이 되는 길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높은 곳을 좋아하지만 물은 낮은 곳에 있고, 모두가 편한 곳을 좋아하지만 물은 험한 곳에도 흐른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만 물은 더러운 곳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물이 머무는 곳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누가 물과 다투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 천하에 그와 다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물의 덕을 배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도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도가 없는 곳이 없듯 물이 지혜로움이 닿지 않는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가며 거슬러 타오르지 않는 것이 제자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맑고 고요하며 깊어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골짜기의 깊음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덜어내도 마르지 않고 해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인을 행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둥글면 돌아가고 네모면 꺾이며 막히면 고이고 트이면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이치라고 했습니다. 더러움을 씻고 높낮이를 고르게 하며 거칠고 단단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물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득 차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늘 움직이되 억지로 서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노자는 공자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말과 표정 속에 오만함을 내려놓고 얼굴에 드러난 욕심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닿기 전에 이름이 먼저 닿고 몸이 이르기 전에 바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드러내어 뽐내는 것은 장터를 걷는 것과 같아 누가 감히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선생의 말이 마음 깊이 들어와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르침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억지로 감사 인사를 꾸미지 못한다고 말하며 노자와 작별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돌아온 뒤 사흘 동안 말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새처럼 훤히 날아오르는 사람을 만나면 날카로운 논리로 제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들짐승처럼 달리면 뒤쫓아 붙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깊은 물속의 물고기처럼 움직이면 그물을 써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구름을 타고 바람을 밟는 용처럼 허공을 노니는 사람은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노자를 보았는데 그의 생각은 용이 허공을 노니는 것 같아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그가 사람인지 신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담은 참으로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와 노자의 대화에 담긴 교훈은 매우 깊습니다. 알겐, 먼저 지식과 도덕은 쉽게 얻어지지도 않고 누군가가 손에 쥐어주듯 전해줄 수도 없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노자는 돈은 선물처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안에서 깨달아야 마음에 들어온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공자가 했던 것처럼 남에게 배우는 길은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야를 넓히고 지혜를 깊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돈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겸손과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가 지혜에 이르는 데 중요하다는 점도 일깨웁니다. 본성을 지키고 삶을 단순하게 두는 일이 마음을 풀어주고 길을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마음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면 번뇌가 커진다는 경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과시가 아니라 절제이며 다툼이 아니라 낮아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핵심은 자연과 함께 흐를 때 마음이 스스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숙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흰머리나 피곤함, 눈가의 주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변화는 세월이 남긴 흔적일 뿐입니다. 진짜 성숙은 남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 잘 익은 과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깊이가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자연히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삶의 사건을 겪고 또 겪으며 마음이 달라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해도 담담해지는 것, 고통을 지나며 눈물을 흘린 뒤에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것, 실패 뒤에도 다시 올라서려는 마음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숙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숙은 예나 지금이나 나이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성숙은 구름 뒤에 드러나는 밝은 달 같다고 합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흐르는 강물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붉은 흙과 검은 진흙을 벗삼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 어떤 비유로는 큰 새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오르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성숙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북송시대의 소식이라는 뛰어난 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삶에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끝내 평온하고 여유로운 풍모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고 흔들리는 가운데도 스스로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소식은 성품이 곱고 말이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왕안석의 염세 정책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황주로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황주에서 그는 강가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아 스스로 밭을 갈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삶이 궁핍해도 그는 자신의 기품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작은 집에서도 즐겁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단박한 생활 속에서 책을 읽고 시를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며 지냈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채소를 심고 우물을 파고 밭을 갈며 전원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유배의 시간이 길어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외진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시를 짓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 기질과 태도는 후대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성숙은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품격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나무가 꽃 피는 일에 비유할 수 있다면 성숙은 열매 맺는 과정에 가깝다고 합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고 봉우리가 맺히고 꽃이 피기까지는 모두 성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꽃이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숙은 하나의 경지이며 내면의 결실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어두울 때도
스스로 빛이 되어 자신의 길을 비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개가 짙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천천히 가야 할 때임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고요히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성숙은 급하지 않게,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서는 힘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런 말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았다면 그 사람에게 쓰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누구를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성숙해질수록 세상을 살며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도 관대하고 남에게도 관대하며 때로는 원수에게도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다는 100개의 강을 받아들이기에 커진다고 합니다. 남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스쳐가고 푸른 머리는 어느새 흰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숙한 마음은 눈앞의 득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클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비가 클수록 의지는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성숙은 바깥의 나이가 아니라 안의 평정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겉으로 요란하지 않다고 합니다. 큰 강이 밤에 흐를 때처럼 바깥에서는 파도가 보이지 않아도 안에서는 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겉은 고요해도 안은 단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빛은 하얗게 맑고 밝지만 눈부시게 과장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허술하지 않고 적극적이지만 들뜨지 않습니다. 성숙한 마음은 물처럼 온화하면서도 동시에 단단하다고 합니다. 슬픔과 기쁨, 어둠과 이름이 지나가도 흔적을 크게 남기지 않습니다. 성숙은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정과 자유로움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자신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은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스스로를 다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체험이기도 합니다. 삶이 성숙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은 한 단계씩 다른 상태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앞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괜찮다고 합니다. 걸음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진다면 그것이 이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을 말하는 이 글이 주는 교훈은 결국 삶과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성숙은 나이나 겉모습으로만 재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버티는 힘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소식의 이야기처럼 삶이 힘들어도 성숙한 사람은 단순한 것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숙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용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원수에게까지도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다가 모든 강을 받아들이듯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도 성숙의 길에 보탬이 된다고 합니다.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을 자라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결국 성공은 결과만이 아니라 마음이 자라나는 과정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얼굴보다 먹는 모습을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다시 또렷해집니다. 매일의 행동이 마음의 깊은 바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보다 더 깊은 것은 태도입니다. 삶의 자세와 인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행동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순간부터 인격과 긴 성공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한 젓가락,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그 씨앗을 키웁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큰 길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구독도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더 깊게 이어서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